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평양성에 신임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은 가뭄 끝 단비처럼 백성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더랬습니다. 전임 사또는 탐욕스럽기 짝이 없어 툭하면 세금을 올리고 억울한 송사를 제멋대로 판결하여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새로 오는 사또는 분명 어질고 현명하여 묵은 체증을 쑥 내려줄 것이라 모두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란한 행차와 함께 신임 사또 이겸이 평양성에 입성하던 날,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새로운 시대를 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이 이내 황당함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겸 사또는 백성들이 상상하던 그런 위험 있는 목민관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얼굴은 분칠한 듯 희고 몸은 비쩍 말라 금방이라도 바람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그는 부임 첫날부터 동헌에 나와 백성들에게 일장연설을 하기는커녕 곧장 자신의 관사로 들어가 두문불출했습니다. 관아의 살림을 도맡아온 허 이방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동헌 앞에는 억울한 사연을 품은 백성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해결해야 할 송사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칠을 참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또의 관사를 찾았습니다. 사또 날이 소인허 이방이옵니다. 동헌에 나아가시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옵소서. 관사 안에서 들려온 것은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허이방인가? 잠시만 기다리게나.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이겸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관복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은 채 손에는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지리서였습니다. 사또 나리. 백성들이 애타게 나리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조 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김서방이며 윗마을 박씨와 아랫마을 윤씨의 소싸움 문제며 허 이방이 다급하게 보고를 올렸지만 이겸은 그저 딴청을 부리듯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송사라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다. 과인이 아직 이 땅의 지세와 기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섣불리 판결을 내릴 수가 없구려. 모든 일에는 하늘의 뜻이 있는 법. 잠시 내버려 두시오. 과인이 좀 더 공부하여 이치를 깨달은 뒤에 그때 가서 살펴보겠소. 허 이방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버려 두라니요? 사또의 임무가 바로 그 내버려 둘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는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렸지만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그날 이후 이겸 사또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관사에 틀어박혀 풍수지리에 관한 낡은 책들만 파고들었습니다. 산경표, 지리신법 같은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밤낮으로 읽고 또 읽었지요. 어쩌다 동헌에 나와도 백성들의 호소를 건성으로 들으며 하늘의 뜻이 있겠지요. 땅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구려. 같은 알쏭달쏭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사또는 샌님이라더라. 칼 대신 붓만 잡고 살던 책상 물림이야. 나라의 농만충내는 무능한 사또가 왔으니 우리 평양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나.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관아 아전들은 사또의 무능함에 한숨을 쉬며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은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낮 동안의 평양성이 무능한 사또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다면 밤의 평양성은 또 다른 이유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할 무렵이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는 기이한 노인 한 명 때문이었지요. 노인은 허름하고 빛바랜 도포를 걸치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턱까지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떠돌이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예리하게 빛났지요. 그는 스스로를 왈자 노인이라 칭했습니다. 왈자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땅의 기륭을 봐주는 직관, 즉 풍수쟁이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상아와 흑단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침반, 윤도가 늘 들려 있었습니다. 이 왈자 노인의 정체는 바로 낮 동안 관사에 틀어박혀 무능한 척 연기하던 신임 사또 이겸이었습니다. 이겸은 사실 조선 팔도에서 따를 자가 없는 천재적인 풍수지리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지리를 연구하고 궁궐의 터를 잡는 직관의 명문가였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땅의 이치를 배우고 바람의 길을 읽는 법을 몸으로 깨우쳤습니다. 그에게 땅은 그저 흙과 돌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사또가 되어 평양에 부임했을 때 그는 단번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공허하고 다툼이 잦은 것은 단순히 관리가 부패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물길이 막히고 바람의 흐름이 뒤엉켜 땅의 생기가 고루 퍼지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부유한 자들은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을 독차지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기운이 쇠한 흉지로 내몰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생각했습니다. 높은 동헌에 앉아 법과 형벌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터전을 보살피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민관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또의 신분으로는 백성들이 자신을 어려워하여 속내를 털어놓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무능한 사또를 연기하여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고 밤에는 허름한 풍수쟁이로 변신하여 그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쌀가루와 꿀을 섞어 만든 가짜 수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관아의 뒷담을 넘어 평양성의 밤거리를 누볐습니다. 그는 장터의 주막에 들러 사람들의 푸념을 듣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가난한 집들의 터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윤도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밤의 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왈자 노인, 즉 이겸의 첫 번째 의뢰인은 평양 장터 구석에서 떡을 파는 과부 억순내였습니다. 억순내는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떡을 만들어 팔았지요. 그녀의 솜씨는 제법 좋아 예전에는 그녀의 떡을 사려는 사람들로 좌판 앞이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떡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쉬어버리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려니 했지만 다른 집 떡은 멀쩡한데 유독 자기네 떡만 그랬지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여도 소용이 없었지요. 장사는 안 되지, 아들은 아프지,
억순내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그녀의 한숨 소리는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도 억순내는 쉬어버린 떡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때 왈자 노인이 그녀의 좌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떡은 쳐다보지도 않고 억순내의 얼굴과 그녀의 집이 있는 방향을 한참 동안 번갈아 보더니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부인, 장사가 잘 안 되어 시름이 깊구려. 억순내는 웬 떠돌이 늙은이가 말을 걸자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소. 그러니 떡 살 것 아니면 어서 다른 데나 가보시오. 왈자 노인은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오. 대개 집터에 문제가 있는 게지. 집에 바람길이 꽉 막혀 생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사기만 가득 고여 있으니 떡인들 온전하고 사람인들 편안하겠소. 억순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터 문제라니. 하지만 노인의 예리한 눈빛과 범상치 않은 말투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쉬어버리는 떡 이야기, 밤마다 앓는 아들 이야기까지 그녀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왈자 노인이 윤도를 한번 들여다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됐소. 내가 그 막힌 바람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지. 그리하면 떡도 아드님도 그리고 부인에 막혔던 인생길도 활짝 열릴 것이오. 정말이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야. 소원이 없겠소. 수고비는 얼마나 드리면 되겠소. 억순내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왈자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비는 무슨,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복을 쌓는 사람이요. 대신 일이 잘 풀리면 되게 맛있는 인절미나 한 조각 맛보게 해주시오. 그의 소탈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억순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속는 셈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억순내를 따라 그녀의 집에 도착한 왈자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연신 혀를 찼지요. 쯧쯧, 이럴 줄 알았지. 기운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구려. 이러니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억순내의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부지런한 성품 덕에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풍수의 대가인 이겸의 눈에는 집안의 모든 문제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왈자 노인은 먼저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우물은 몇 해 전부터 물이 말라 지금은 온갖 잡동사니를 버리는 곳으로 쓰이고 있었지요. 부인, 이 우물이 문제의 시작이요. 마른 우물은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멍과 같소. 집안의 좋은 생기를 모두 이 구멍으로 빼앗기고 있었던 게지. 다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마당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억순내의 남편이 살아있을 적 정원을 꾸민다며 어디선가 옮겨온 바위였지요. 이 바위는 또 어떻소? 집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양명한 기운을 이 바위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소? 마치 사람의 명치를 커다란 돌로 누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오. 마지막으로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의 방향을 유심히 살폈지요. 허허, 이것 참. 아궁이는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는 심장과 같은 곳인데 그 방향이 뒤뜰에 썩은 나무를 향하고 있으니 밥을 지을 때마다 쇠한 기운이 음식에 스며들 수밖에. 이러니 떡이 쉬고 아이가 병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왈자 노인의 설명은 하나같이
알쏭달쏭하고 미신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순내에게 몇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의 처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첫째, 집 뒤의 마른 우물은 깨끗한 흙으로 완전히 메워버리시오. 둘째, 마당의 저 바위는 온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치워버리시오. 마지막으로 부엌의 아궁이 방향을 지금보다 동쪽으로 딱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트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손가락 한 마디요. 그리하면 막혔던 바람길이 열리고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이요. 그 말을 끝으로 왈자 노인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억순내는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찼지만 억순내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힘을 보태주었지요. 우물을 메우고 바위를 치우고 아궁이 방향을 옮기는 대공사는 그렇게 반신반의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억순내는 왈자 노인의 처방대로 꼬박 이틀에 걸쳐 집안의 대공사를 마쳤습니다. 마른 우물은 깨끗한 흙으로 채워졌고 마당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던 커다란 바위는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 겨우 치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직접 흙을 이겨 부엌의 아궁이 방향을 동쪽으로 손가락 한 마디만큼 조심스럽게 옮겼지요.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집안의 풍경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위가 사라진 마당은 훨씬 더 넓고 환해 보였고 왠지 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결마저 상쾌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억순내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요. 정말로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의 고단한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기적 같은 일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억순내는 평소와 똑같이 정성을 다해 떡을 쪘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떡을 좌판에 내놓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가 중천을 지나 저물 때까지 떡은 전혀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쫄깃하고 맛이 좋다는 칭찬이 자자했지요. 아니, 억순내. 오늘 떡은 꿀이라도 발랐나? 왜 이리 맛이 좋은가? 그러게 말이야. 떡에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아주 먹음직스럽구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날 억순내의 떡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억순내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빈 좌판을 바라보았지요. 더 놀라운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몇 달간 밤마다 악몽을 꾸며 끙끙 앓던 그녀의 아들이 그날은 아무런 뒤척임도 없이 아침까지 곤히 잠을 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오랜만에 맑은 얼굴로 일어나 어머니, 어젯밤에는 아주 좋은 꿈을 꾸었어요. 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헬쑥했던 아이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잃었던 입맛도 되찾았습니다. 억순내는 그제야 왈자 노인의 신통한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좋은 찹쌀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로 달려가 혹시나 왈자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장터에 나타난 왈자 노인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집 터를 봐주셨는데 글쎄, 억순내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도 문전성 씨를 이루는 그녀의 떡집과 몰라보게 건강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정말 그런 용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먼. 평양 장터에 떠돌이 풍수쟁이 왈자 노인에 대한 신비로운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왈자 노인에 대한 소문이 장터에 파다하게 퍼지는 동안에도 평양 관아의 사또 이겸은 여전히 샌님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낮 동안 동원에 나와 앉아있기는 했지만 하품을 하거나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복잡한 송사가 올라오면 어허 골치 아프구나. 허 이방 알아서 잘 처리하게 라며 모든 일을 허 이방에게 떠넘겼습니다. 허 이방은 정말이지 속이 터져서 돌아가실 지경이었습니다. 나라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책상 물림을 평양 사또로 보내셨는고. 이러다 평양성이 도둑놈들 소굴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그는 사또 몰래 한숨을 푹푹 내쉬며 관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만 늘어갔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무능한 샌님 사또는 간데없고 허름한 옷을 걸친 지혜로운 해결사 왈자 노인이 나타났으니까요. 억순내의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밤마다 왈자 노인이 나타난다는 주막으로 몰려들어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노인장, 제발 저희 밭 좀 살펴주십시오. 몇 년째 가뭄이 들어 밭이 쩍쩍 갈라지니 더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왈자 노인은 그의 밭으로 찾아가 땅의 맥을 짚어보더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을 열자만 봐보게. 틀림없이 차고 맑은 지하 수맥이 솟아날 걸세. 농부가 반신반의하며 그곳을 파자 정말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 메마른 밭을 적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는 대장장이 내외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으니 이제 일도 못할 지경입니다. 왈자 노인은 그들의 집을 살펴보고는 대장간의 위치가 문제임을 짚어냈습니다. 쇠를 다루는 곳은 화기가 강한 법인데 집에 가장 서늘한 음지에 자리하고 있으니 음과 양의 기운이 충돌하여 두 분의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이오. 대장간을 양지발은 동쪽으로 옮기시오. 그의 말대로 대장간을 옮기자 신기하게도 내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겸은 밤마다 왈자 노인이 되어 평양성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수지리 지식을 이용해 백성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물이 마른 집에는 새로운 수맥을 찾아주고 다툼이 잦은 집에는 집안의 기운을 화목하게 바꾸어 주었으며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걸리 한 사발 혹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좋겠지요. 그렇게 낮에는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무능한 사또로, 밤에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신비한 해결사로 이겸의 아슬아슬하고도 기묘한 이중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허 이방은 늘어나는 사또에 대한 원성과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왈자 노인에 대한 칭송을 들으며 이 기이한 불균형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답니다. 왈자 노인의 명성이 평양성 안에 자자해지자 마침내 그 소문은 이 고을 최고의 부자이자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인 조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부자는 돈을 버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그만큼이나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고 더 키우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풍수지리를 맹신하여 조훈터, 즉 명당이라면
제 아비의 묘라도 파헤쳐 옮길 위인이었지요. 그는 이미 평양성에서 가장 좋다는 터는 모조리 사들여 자신의 집과 점포를 지었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부와 더 높은 권세를 가져다 줄 완벽한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채 신통한 능력을 가진 떠돌이, 풍수쟁이 왈자 노인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솜씨가 제법 용한 모양이로군.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자를 이용해 평양성 최고의 명당을 찾아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조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풀어 왈자 노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왈자 노인이 밤마다 장터 주막에 나타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요. 그날 밤 조부자는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하인 몇을 거느린 채 주막으로 행차했습니다. 왈자 노인은 여느 때처럼 구석자리에서 농부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조부자는 오만한 태도로 성큼성큼 다가가 왈자 노인의 앞에 섰습니다. 네가 바로 바람의 길을 읽는다는 왈자 노인이냐? 왈자 노인은 고개를 들어 조부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겸은 이미 사또로서 조부자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재산을 불린 악독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유함이 흘러넘쳤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물처럼 고여있는 탐욕과 악의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왈자요만. 부자 양반은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볼일이시오? 왈자 노인은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조부자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 소문을 들으니 땅의 이치에 제법 밝다 하더구나. 내 너에게 큰 돈을 줄 터이니 나를 위해 이 평양성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를 하나 찾아다오. 장차 내 자손 만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길지를 말이다. 왈자 노인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넘치는 재물을 가졌으면서 아직도 만족을 모르는구나. 저런 자에게 명당은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일 뿐이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일부러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명당이라. 물론 찾아드릴 수 있지요. 다만 최고의 명당은 그 값을 제대로 치러야 하는 법. 수고비는 두둑이 쳐주실는지. 조부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걱정은 말거라. 네 실력만 확실하다면 금은 보화라도 안겨주마. 그는 왈자 노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확신했지만 실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꼴이었습니다. 왈자 노인은 이 탐욕스러운 부자를 벌하고 백성들의 한을 풀어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조부자는 왈자 노인의 실력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떠돌이 풍수쟁이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왈자 노인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그의 실력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 조부자는 왈자 노인을 자신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너른 뒷뜰로 안내했지요. 뒷뜰에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작은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왈자 노인, 내가 어제 이곳에 똑같은 날계란을 하나씩 묻어두었네. 하나는 내가 보기에 생기가 넘치는 좋은 터에, 다른 하나는 왠지 모르게 기운이 좋지 않은 터에 묻었지. 자, 어느 쪽 땅의 계란이 썩지 않고 신선한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게나. 만약 맞힌다면 내가 노인의 실력을 온전히 믿고 큰 일을 맡기겠네. 그것은 아주 교활한 시험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두 땅의 차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인들조차 어느 쪽에 신선한 계란이 묻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부자는 왈자 노인이 당황하며 쩔쩔맬 것이라 예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왈자 노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더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멀찍이 서서 두 땅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낡은 윤도를 꺼내 허공에 대고 기의 흐름을 측정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눈에는 흙의 색깔이나 풀의 모양이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왼쪽 땅에서는 축축하고 서늘한 생명이 쇠하는 음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땅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양기가 솟아나고 있었지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왈자 노인은 윤도를 품에 넣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런 쉬운 문제를 내시다니. 조부자께서는 저를 너무 얕보시는구려. 그는 왼쪽 흙더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 땅은 지맥이 끊기고 차가운 물길이 바로 아래를 지나고 있어 만물이 썩어나는 흉지 중에 흉지올시다. 이곳에 묻힌 계란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는 오른쪽 흙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반면 이쪽 땅은 산의 전기가 모여드는 혈자리로 따뜻한 생기가 가득한 길지올시다. 이곳의 계란은 마치 암탉이 품고 있는 것처럼 신선한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막힘없는 설명에 조부자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두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왈자 노인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왼쪽 땅에서는 껍질이 검게 변하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썩은 계란이 나왔고 오른쪽 땅에서는 방금 낳은 것처럼 매끄럽고 신선한 계란이 나왔습니다. 조부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부자는 왈자 노인의 신통한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왈자 노인을 극진히 대접하며 매일같이 평양성 최고의 명당을 찾아달라고 졸랐지요. 왈자 노인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부자의 끝없는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를 벌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거대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간 왈자 노인은 조부자와 함께 평양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척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좋은 터를 보고도 기운이 약하구려 라며 고개를 젓고 나쁜 터를 보며 허허 이곳은 보통 기운이 아니오만 이라며 조부자의 애를 태웠지요. 마침내 왈자 노인은 평양 장터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찾았소. 드디어 찾았소이다, 조부자. 이 평양성에서 가장 강력한 용의 기운이 뭉쳐있는 최고의 명당 자리를 말이오. 조부자는 흥분하여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수백 년 동안 평양성 백성들의 식수원이자 만남의 장소였던 거대한 공동우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물 말이오. 이 우물 자리가 명당이란 말이오. 조부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왈자 노인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소이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우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땅의 모든 전기가 모여 하늘로 솟구치려는 거대한 용의 입, 즉 용구로 보입니다. 이곳에 털을 잡으면 부는 물론이요. 자손 대대로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요. 욕심에 눈이 먼 조부자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당장 이곳에 내 집을 지어야겠소. 하지만 왈자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소이다. 이곳은 기운이 너무나도 강해 평범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곳이오. 만약 이 기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화를 입게 될 것이오. 화라니? 그럼 어찌 해야 한단 말이오? 겁을 먹은 조 부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왈자 노인은 그의 귓가에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소이다. 하늘로 솟구치려는 용의 기운을 억지로 눌러야만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 우물을 아주 깊이 메워 용의 숨통을 막고 그 위에 아주 크고 무거운 집을 지어 땅의 기운을 짓눌러야만 비로소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부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오. 그것은 실로 악랄하고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풍수지리의 이치에 따르면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메우는 것은 땅의 혈맥을 끊는 것과 같은 가장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복은커녕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지름길이었지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조 부자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전혀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자는 왈자 노인의 말을 듣자마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먼저 평양 관아의 허 이방과 아전들에게 두둑한 뇌물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허 이방도 아니 대감 마을의 공동 우물을 메우는 것은 당치 않사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 부자가 내민 금덩이 앞에서 그의 미약한 양심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지요. 관아의 묵인이라는 날개를 단 조 부자는 이제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과도 같은 장정들을 동원하여 하루아침에 평양 장터의 공동 우물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과 물을 길러온 안악들을 강제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켜라. 오늘부터 이 우물은 조부자 어르신의 소유가 되었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장정들의 횡포에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요. 대대손손 우리 모두가 마셔온 우물을 빼앗겠다니 우리가 이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소.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몽둥이를 든 장정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부자는 그 모든 소란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항하는 백성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내 것이다. 억울하면 너희도 나처럼 부자가 되거라. 이제 곧 이곳에 나의 별채가 들어설 것이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그날부터 우물을 메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맑은 물을 뿜어내던 우물 안으로 흙과 돌멩이가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수가 더러운 흙더미에 묻히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멀리나 떨어진 강가까지 매일같이 걸어가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갈증에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평양성 전체가 물 부족으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부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더욱 키워줄 명당이 만들어지는 모습에 황홀해할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그들의 분노는 평양 관하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동원 앞으로 몰려와 무능한 사또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조부자의 악행을 막아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듭니다. 사또께서는 백성의 부모가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백성의 고통을 이리도 외면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의 절규가 관아 담장을 넘어 이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관사 창문 너머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애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희고 고운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그의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불끈 쥐어졌습니다. 허이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 부자에게 뇌물을 받은 죄책감과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사또 이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또나리, 소인허 이방, 죽을 죄를 지었으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겸은 그를 방 안으로 조용히 들였습니다. 허 이방은 이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조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우물을 메우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지요. 사또나리, 소인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오나 부디 저 무고한 백성들만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번 일만큼은 나리께서 그냥 넘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또로서의 직분을 걸고 조부자의 악행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허 이방은 이 어리숙한 샌님 사또가 자신의 간언을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노하거나 혹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허 이방, 자네는 어찌하여 조 부자가 악하다 생각하는가? 그야 백성의 생명수를 빼앗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니 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백성의 생명수를 빼앗는 것이 왜 악한 일인가? 이겸의 질문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 이방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겸은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았네.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에서 비롯되는 법. 조 부자는 지금 그 이치를 거스르고 있네. 그리고 이치를 거스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걸세. 그날 밤 이겸은 다시 왈자 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제는 탐욕스러운 부자를 심판하고 백성들의 한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때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조 부자가 허 이방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왈자 노인은 늦은 밤 허 이방의 집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허 이방은 갑자기 나타난 왈자 노인의 모습에 기겁을 했지만 낮에 겪었던 사또의 범상치 않은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허 이방, 자네 조 부자에게 받은 금덩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구만.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왈자 노인의 말에 허 이방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찌 그것을? 나는 바람의 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길도 읽는 사람이라오. 자네, 이대로 가다가는 조부자와 함께 망하게 될 걸세. 하지만 지금이라도
백성의 편에 선다면 내가 자네를 살 길을 알려주지. 왈자 노인의 설득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허 이방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조부자에게 받았던 금덩이를 증거로 내어놓고 그의 모든 죄를 증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왈자 노인이 향한 곳은 억순내의 떡집이었습니다. 그는 억순내를 비롯하여 그동안 조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높은 이제 시달려온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언을 확보했지요.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 꺼리던 사람들도 왈자 노인의 신통한 능력과 진심 어린 설득에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에 걸쳐 왈자 노인의 손에는 조부자의 악행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뇌물장부, 거짓 빈문서, 그리고 백성들의 피눈물이 담긴 탄원서까지. 이제 법의 심판대에 조부자를 세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겸은 낮에는 여전히 무능한 사또 행세를 하며 조부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조부자는 사또가 자신의 손아귀 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을 메우고 별채를 짓는 공사를 계속했지요.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을 올가맬 거대한 그물이 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조부자의 별채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맑은 물을 품어냈던 공동우물은 이제 완전히 흙더미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위로 거대한 저택에 뼈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었지요. 조부자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 인부들을 닥달하며 자신의 새로운 복덩이가 완성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인부들이 막 지붕에 대들보를 올리려던 순간 갑자기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우르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벼락은 정확하게 공사장 옆에 있던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를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불길에 휩싸이며 반으로 쪼개져 공사장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우악!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쓰러진 나무는 방금 올리려던 대들보를 덮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사장의 뼈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며칠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하늘의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왈자 노인이 잿더미가 된 공사장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땅의 주인이신 지신의 노여움이다. 감히 백성의 생명수를 끊고 용의 숨통을 막으려 한 조부자의 탐욕에 하늘이 진노하신 것이다. 당장 이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저 대들보가 아니라 조부자 내놈의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왈자 노인의 외침은 마치 신의 예언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부들은 겁에 질려 더 이상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당장 우물을 되살려내라 며 조부자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부자 역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이 기이한 현상에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까짓 우연한 사고에 흔들릴 내가 아니다. 썩 물러가라 며 사람들을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왈자 노인의 말이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심은 이제 완전히 조부잭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왈자 노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조부자의 파멸을 향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벼락 사건 이후 조부자에 대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하늘의 노여움을 산자라며 기피했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불길하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인부들은 모두 도망쳐 그의 별채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겸은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부자를 심판할 모든 증거는 모였고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능한 샌님 사또의 가면을 벗고 정의로운 목민관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겸은 자신을 찾아온 허 이방을 관사 안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허 이방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사또 날이 민심이 흉흉하여 금방이라도 밀란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겸은 평소의 어리숙한 표정 대신 차갑고 진지한 얼굴로 허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허 이방, 내일 아침 동헌의 평양성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조부자와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그에게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도록 하게. 네? 모든 백성들을 말입니까? 대체 무슨 영문으로? 허 이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겸은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몇 가지 지시를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부자가 계란을 묻었던 그 뒤뜰의 두 흙더미를 절대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포졸들을 시켜 지키게. 마지막으로 내일 동헌마당에 커다란 차이를 치고 모든 아전들은 가장 깨끗한 관복을 입고 도열하도록 하게. 내일 내가 이 평양성에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줄 참이니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 이방은 그 기세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예, 사또 나리 하고 대답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일 아침 평양성에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이겸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의 이중 생활도 이제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는 더 이상 샌님 사또도 떠돌이 왈자 노인도 아닌 평양의 백성을 책임지는 진정한 목민관 이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또 비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 관아의 동헌마당은 이른 시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또의 명에 따라 평양성의 모든 백성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구름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이지요. 마당 한쪽에는 오만한 표정의 조부자와 그의 하수인들이, 다른 한쪽에는 억울한 표정의 백성들이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동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또 이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어리숙하고 힘없는 샌님 사또는 간대였고 용이 그려진 관복을 늠름하게 차려입고 굳게 담은 입술과 형형한 눈빛으로 위엄을 뿜어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겸은 어사좌에 앉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 백성들은 들으라.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를 거스르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인을 심판하려 한다. 그는 조 부자를 앞으로 끌어내고 그가 저지른 죄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은 고리 대금으로 백성의 고열을 빨고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였으며 거짓 문서로 힘없는 자의 땅을 빼앗고 무엇보다 백성의 생명수인 공동우물을 제 욕심을 위해 막아버렸으니 그 죄가 실로 크고 무겁다. 하지만 조부자는 조금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또 이겸을 샌님이라고 얕보고 있었기에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지요. 허허, 사또, 증좌도 없이 뜬구름 잡는 소설을 쓰시는구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그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비웃는 바로 그 순간 이겸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아직도 네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증좌가 없다고? 좋다. 이 땅이 바로 너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좌이니라. 이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네 이놈 조 부자, 너는 얼마 전 너의 뒤뜰에서 나의 실력을 시험한다며 계란 2개를 묻었지. 왼쪽 땅에 묻은 계란은 썩은 흉지의 기운을 받아 검게 썩어 문드러졌고 오른쪽 땅에 묻은 계란은 생기가 넘치는 길지의 기운을 받아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느니라. 내 말이 틀리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일은 자신과 왈자 노인 그리고 하인 몇 명밖에는 모르는 극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샌님 사또가 어찌 그 사실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단 말인가? 조 부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동헌 마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또 나리가 어찌 그 일을... 혹시 사또 나리가 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겸은 굳어버린 조 부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의 샌님 사또의 그것이 아닌 밤의 해결사, 왈자 노인의 지혜롭고 예리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놈, 조 부자. 너는 백성의 생명수인 우물을 메우면 용의 기운을 눌러 복을 받을 것이라 믿었겠지. 어리석은 놈, 우물은 땅의 숨구멍이자 생명의 젖줄이다. 그 숨통을 막았으니 땅이 어찌 노하지 않겠느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대들보가 무너진 것은 바로 땅의 경고였느니라. 그럼에도 너는 그 탐욕을 멈추지 않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이다. 이겸은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막힘없이 꿰뚫으며 조 부자의 악행이 왜 하늘과 땅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허 이방이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아니, 왈자 노인 어르신. 그 외침과 함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샌님 사또가 바로 밤마다 나타나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던 신통한 왈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엄청난 반전에 조 부자는 물론 허 이방과 모든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조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이용하려 했던 떠돌이 풍수쟁이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던 평양의 사또였다니. 그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완벽하게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또나리, 저희 어리석은 백성들은 나리의 깊은 뜻도 모르고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신분을 숨기고 밤에 거리로 나섰던 젊은 사또의 진심에 모두가 감동한 것입니다. 샌님 사또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목민관의 모습이 마침내 그 위엄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조부자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패배자의 절망만이 가득했지요. 이겸은 어사저에 다시 앉아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추상과도 같이 엄하고 단호했습니다. 죄인 조부자를 들어라. 내 이놈은 재물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백성의 생명수를 막고 온갖 악행으로 평양의 땅과 사람의 기운을 어지럽혔다. 땅의 이치를 거스른 자는 마땅히 땅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최고의 명당 자리는 바로 내 발밑에 차가운 감옥이니라. 죄인 조부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라. 이겸의 판결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부자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는 사 살려주시오 사또 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몰수한 재산으로는 즉시 공동우물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그동안 조부자에게 고통받았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라. 또한 조부자의 악행을 돕고 뇌물을 받은 아전들은 모두 파직하고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겸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백성들은 일제히 사또나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탐욕의 굴레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부자는 자신의 욕심이 쌓아 올린 성이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풍수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며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몰락은 칼이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내려진 가장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땅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겸은 높은 곳에서 법으로만 심판하는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땅의 이치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악을 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조부자가 몰락한 다음 날 평양 장터는 오랜만에 활기로 넘쳤습니다. 이겸의 명에 따라 공동우물을 복원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놀라운 것은 관아에서 인부들을 동원하기도 전에 평양성의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삽과 지게를 들고 장터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억순내는 가장 먼저 달려와 시원한 막걸리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자자, 어서들 드시고 힘을 냅시다. 우리 사또 나리께서 열어주신 바람길을 이제 우리 손으로 완성해야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합쳤습니다. 젊은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을 막고 있던 흙과 돌을 파냈고 아낙네들은 음식을 나르며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고사리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나르며 힘을 보탰지요. 장터는 마치 큰 잔치가 열린 것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힘찬 노랫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우물바닥을 막고 있던 마지막 흙더미가 걷혔습니다. 그러자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땅의 혈맥이 다시 힘차게 고동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이 솟는다, 물이 솟아나.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되찾은 생명수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순내가 떠온 첫 우물물은 그 어떤 감로수보다도 달고 시원했습니다. 다시 열린 우물은 단순히 식수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조 부자의 탐욕에 막혀있던 마을의 생명력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억순내의 떡이 더 이상 쉬지 않게 된 것처럼 마을 전체에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풀리고 막혔던 바람길이 시원하게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건강한 혈색과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은 지혜로운 사또와 힘을 합친 백성들의 손에 의해 다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우물이 복원된 이후 이겸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샌님 사또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높은 동헌에 앉아 위엄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대신 그는 틈만 나면 허름한 평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왈자 노인으로 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를 우리 사또날이라 부르며 친근하고 스스럼 없이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날이 저희 집 소가 자꾸 앓는데 혹시 외양간 터가 문제일까요? 사또날이 이번에 새로 가게를 여는데 어느 방향으로 문을 내야 재물운이 좋겠습니까? 이겸은 백성들의 청을 결코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풍수지리의 이치에 따라 집터를 봐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을 읽어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처방은 언제나처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문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허 이방은 이제 이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깊은 뜻을 헤아려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사또의 어진 정치를 돕는 충직한 아전으로 거듭났지요. 그는 사또를 따라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민원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아의 행정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이겸은 백성들에게 단순히 풍수를 봐주는 것을 넘어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백성들과 함께 물기를 팠고 장마가 지면 함께 둑을 쌓았습니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공론을 하는 대신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평양성은 날이 갈수록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송사는 줄어들었고 곳간은 가득 찼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법과 형벌이 아닌 사람과 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자 가장 위대한 정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겸 사또의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가 평양성을 떠나던 날,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눈물로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고 노인들은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큰절을 올렸지요. 그것은 그 어떤 임금의 행차보다도 더 진심 어리고 성대한 배웅이었습니다. 이겸이 평양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이겸사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과 애정을 담아 바람길을 여는 사또라고 불렀지요.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의 어리숙했던 샌님 사또 이야기. 밤이면 허름한 왈자 노인으로 변신하여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땅의 이치로 탐욕스러운 조부자를 심판하고 막혔던 마을의 숨통을 트이워 주었던 통쾌한 이야기까지. 그의 모든 행적은 한편의 재미있는 예시이야기가 되어 할머니의 무릎에서 손주에게로, 아버지의 입에서 아들에게로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동헌에 앉아 권위로 호령하는 대신 가장 낮은 백성의 삶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 그들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준 진정한 어버이였다고. 그는 법전의 글자로 사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바람의 길과 물의 흐름, 그리고 사람의 마음 길을 읽어 세상을 이롭게 한 진정한 지혜의 소유자였다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평양 장터의 오래된 공동우물가에 가면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논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바람아 불어라, 우리 사또 오시는 길 열어라. 막힌 곳은 뚫어주고 아픈 곳은 낫게 하는 바람길을 여는 사또, 우리 사또 오신단다. 그렇게 한 젊은 사또의 지혜와 백성을 향한 사랑은 평양성의 땅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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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